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토인비의 역사란 무엇인가 책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는 토인비 그리고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좀 전해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책의 내용 한번 좀 들어가 볼까 싶은데 토인비의 역사란 무엇인가 굉장히 작은 문고판 책으로 나온 거고요. 지금은 절판이 돼서 여러분이 구하실 수는 없습니다만 도서관에서는 이제 찾아보실 수 있는 국립도서관 좀 큰 도서관에서 웬만한 도서관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아주 책 색깔 자체가 노래끼리 해갖고 84년에 나온 책이니까 아주 뭐 지금 구하시긴 좀 쉽지 않으시겠습니다만 나온 지 40년 된 책입니다. 와. 40년이니까. 40년. 와. 지선 씨보다 더 오래됐죠? 책 냄새. 책 냄새 이런 오래된 책 냄새 좋아요. 있죠. 이런 오래된 그 옛 헌책방 냄새. 그거 참 좋은데. 역사란 무엇인가. 이 책 자체가 이제 역사죠, 이제. 진짜 좋은 말이다. 40년이 됐으니까요. 자, 그럼 이 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있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뭐 첫 번째가 이제 역사의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래도 역사하면 뭔가 과거로부터 얻어내야 된다 이런 좀 강박관념 같은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토인비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역사는 결코 미래를 예측하거나 예언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앞으로 뭐 여러 가지 물질 문명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인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이걸 참 예언하기는 쉽지 않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과거를 많이 안다고 합시다. 근데 우리 과거를 막 내 과거 이랬지 저랬지 경험 안다고 해서 우리 미래 내 미래에 무엇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과거를 많이 안다고 내 미래에 뭐가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역사라는 것도 그런 것이긴 하다 이거죠. 그렇지만 좀 차이가 있긴 있죠. 그러니까 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흙속으로 묻혀갈 인생인데 문명이라는 것들, 한 사회라는 것은 여러 세대에 걸쳐가지고 이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대 교체가 되면서 풍속이라든지 뭐 사고방식 이런 건 좀 변화가 있지만 그래도 또 전승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히나 정치적 경험에 대한 교훈은 장기간에 걸쳐 전달되는 게 많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바로 영국의 경우 자기 나라 이야기를 들고 있는 거죠. 영국은 우리가 영국에 이제 청교도 혁명 일어났지 않습니까? 청교도 국왕하고 청교도 크로멜 싸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싸움의 결과 찰스 1세가 참수당하지 않습니까? 목이 잘려요. 자, 그 다음부터 그 사건 이후부터 이 영국 사회의 역사적 경험은 뭐냐, 교훈은 뭐냐? 정당 사이의 투쟁을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지 않는 경향이 생겼다는 거죠. 여기서 교훈을 얻어가지고 무슨 일에 있어서나 절도를 존중한다는 거죠. 이게 한 300년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자, 먼저 찰스 1세 목을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로멜 정부가 딱 등장했지 않습니까? 이 크로멜 정부가 군사 정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국왕이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었던 아주 좀 뭐라고 할까 전제 정치를 국민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오히려 왕보다 더 엄격하게 어떻게 보면 중압적인 정치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결국 크로멜의 그 공화국도 결국 다 크로멜 사후 한 2, 3년 만에 결국 해체돼 버렸죠. 다시 이제 국왕을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찰스 2세 다시 왔죠. 죽은 찰스 1세의 맏아들을 왕으로 다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서로 이제 일종의 입헌적 관계를 갖기로 서로 타협을 본단 말이죠. 대충. 왕은 왕대로 하지만 너무 의회에 대해서 너무 막 하지 않고. 막 하지 않고 의회도 뭐 적당히 왕이 하고 싶은 거 좀 해주게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국왕이나 국민 모두가 극단으로 치달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절도를 좀 우린 지켜야 된다. 우리 흔히 말하는 금도를 지키자. 이런 이야기가 됐다는 거죠. 자, 요렇게 찰스 2세 때는 그게 나름 잘 유지가 됐어요. 근데 이제 찰스 2세가 이제 왕위에서 물러나고 나서 그 죽은 찰스 1세의 차남이 제임스 2세가 왕이 됐거든요. 작은 아들이 왕이 되고 나서 결국 이것을 망각하게 됐단 말이죠. 또 이제 막 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책 변화에 의해 가지고 다시 쫓겨나게 됐단 말이에요. 이 제임스 2세를 쫓아낸 정치 세력들이 어느 정도 과거의 일에서 교훈을 얻어 가지고 너무 그렇게 몰지를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극단으로. 제임스 2세가 이제 변장을 해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외국으로 도망치도록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부 한 명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거 왕이네 해가지고 이 왕 잡아가면 내가 이제 상금 많이 주겠지 해가지고 왕을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배 세력들이 야 네가 뭔데 왕을 잡아왔어야 된 거예요. 네가 네 일이나 열심히 하지 네가 주제 넘게 왜 왕을 잡아와 해가지고 어부를 쫓아내버리고 제임스 2세를 다시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2세가 안심 마음 놓고 외국 갈 수 있게. 자 뭐냐면 결국은 이 영국인들이 이런 거죠. 자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나와서 왕의 목을 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오히려 더 또 극단적인 크로멜 정부가 들어서서 더 힘들어졌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선을 넘으면 안 되겠다. 좀 이 왕이 잘못하고 해도 숨 쉬게 좀 숨을 쉴 구석은 몰아주고 내보내자. 그게 우리를 이런 위해서도 좋다. 네. 이런 것들은 300년간 계속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영국을 보고 있으면 이런 우리가 예전에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그 내부적으로 이런 정치적인 것들이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노버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 내부적인 아주 극단적인 이제 정책 대립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고 그게 하나의 우리가 금력이 만들어졌어요. 금기가. 그다음부터 영국이 할 일은 뭡니까? 외국으로 뻗어나가기만 하면 됐죠. 그때 영국에 이제 뭐 영국 입장에서 황금시대가 열린 거죠. 그 대영 제국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내부적으로 자 요선까지는 우리가 넘어가지 맙시다. 아무리 얘가 천하에 죽일 놈이라도 요 정도까지는 봐줍시다. 라는 것들이 만들어지니까 그 사회가 내부적인 안정이 가져지고 네. 내부적으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게 만들어지니까 오히려 이 사회는 이제 외적으로 그 힘이 투사가 되어가지고 발전하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게 영국의 정치적인 교훈들은 네. 절대 극단적이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넘어온다 이거죠. 교훈들이. 네네네. 또 하나가 뭐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 나라들의 자치를 허용한 일이다. 뭐 이건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과 영국이 서로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원조 조약을 맺고 하면서 그 무기 대여를 해주면서 미국이 이 세계 시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나라 독립시켜라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여기서는 왜 영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 식민지들에게 자치권을 주고 독립을 허용했는가? 바로 18세기의 교훈이라는 거죠. 1770년대의 교훈이라는 거죠. 바로 미국 식민지의 교훈이라는 거죠. 네. 그때 우리가 너무 세게 나가가지고 그 바로 미국과 전쟁까지 했다 이거죠. 7년간 전쟁.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이거죠.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그 당시 북아메리카의 이제 그 식민지 사람들하고 그런 전쟁을 하면서 그 관계가 완전히 다 깨져 버리지 않았냐. 네. 근데 결국 거기서 교훈을 얻어가지고 그 이후에 캐나다랄까, 이제 호주랄까 이런 쪽하고는 미국하고의 그 전쟁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도 오늘날 영연방을 유지하는 것도 바로 그때 배운 그 비슷한 교훈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교훈들은 내려오는 것 같다 이거죠. 네. 그리고 인류가 역사로부터 배운 교훈도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거냐? 예를 들어 인간을 노예로 삼고 그것을 상품처럼 거래하는 것들은 금지한 것. 이것이 이제 인류가 지금 우리 역사로부터 배운 큰 교훈이라는 거죠. 네네네. 뭐 예를 들어 그런 건 많았죠. 우리가 18세기 때 리넌트라는 사람이 인권의 발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만 가부장제가 이제 많이 완화가 되고 네. 여성의 지위가 높이 올라가고 그 고문이 폐지가 되고 그리고 이런 노예가 이제 해방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간이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결국은 인간성 자체도 말살되고 이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어떤 인류사적인 교훈을 얻어가지고 그것이 지금도 세대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역사로부터 교훈을 우리는 배울 수 있다. 네. 이제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결국 이제 전쟁의 문제가 있죠. 다른 거는 다 교훈이 되는데 네. 과연 이제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가장 좀 여러 가지 가장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도 전쟁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과연 인간은 이 역사에서 이 전쟁의 역사에서 우리가 교훈을 배울 수 있느냐고 할 때 가장 회의적인 대목이 결국은 이제 전쟁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해서 많은 피해가 있고 여러 가지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그 피해가 더 많다는 건 다 합의된 사실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과거의 가오를 범하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이 역사의 교훈을 배운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건 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네. 아니, 물론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 제국주의 시대 때 전쟁하고 지금의 전쟁하고 그래도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냐 이거죠. 그 옛날에는 막 전쟁 그냥 막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당시 모든 무기를 다 동원했는데 지금은 원자력 무기가 있기 때문에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네. 핵무기를 쓰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전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지혜는 갖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제한 전쟁으로 다시 하고 있다. 뭐 그런 면에서는 인간이 본래는 유럽에서의 전쟁은 제한 전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총력전을 할 수도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 1, 2차 대전. 1, 2차 세계 대전이랄까 여러 가지 이러면서 나폴레옹 이후로 총력전이 됐단 말이죠. 근데 다시 인간은 이제 2차 세계 대전 이후로 제한 전쟁으로 가지 않았냐 이거죠. 한국 전쟁도 제한 전쟁이고 베트남 전쟁도 제한 전쟁이고 핵무기를 안 썼지 않냐 이거죠. 본래 전쟁을 하면 자기들이 가진 최고의 무기를 쓴단 말이죠. 모든 걸 걸고. 예. 근데 안 쓰지 않냐 이거죠. 그럼 인간이 좀 더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안 쓰는 거 아니냐. 1, 2차 대전의 교훈이에요.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게도 보는 견해도 있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토인비는 그런 이야기 하죠. 전쟁으로 인해서 물질적 손해도 크지만 그것은 사실 또 복구가 금방 할 수 있다 이거죠. 가장 큰 것은 이제 사실 정신적 손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을 딱 치르고 나서 그 정신적인 손해가 커가지고 그게 파시즘을 낳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파시즘이 또 더 큰 피해를 가져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 전쟁에서 오히려 우리가 물질적 피해만 보는데 오히려 이 정신적인 피해들 이런 것들이 인간의 사상에 악영향을 주고 1차 세계대전의 그 폐해로 인해서 나타난 게 결국 파시즘, 나치즘, 그리고 스탈리니즘 이런 것들이 나타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전쟁이 가지는 것들은 더 그 뭐라고 할까 악독한 사상을 가져오게 하고 이것이 또 다른 전쟁을 가져오니까 계속 이 뭐라고 할까 이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니까 이게 네. 좀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서 과연 역사에서 이제 배운다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라고 할 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우리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네. 이제 그러면서 이 당시가 이분이 이제 이런 글을 썼을 때가 이제 1950년대, 60년대거든요. 네. 이때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세계가 멸망한다는 실감이었거든요. 세계는 멸망할 수 있다는 실감이었어요. 네. 1945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이 나왔고 그렇겠네. 그 이후로 50년대 냉전이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이게 막 무기 경쟁을 하면서 핵실험 엄청 해댔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1964년 대통령 선거 때 그때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 때 그 민주당은 존슨이 나왔고 그 공화당이 그 골드워터, 베리 골드워터가 나왔거든요. 근데 골드워터가 무시무시한 사람으로 인식이 됐단 말이죠. 또 민주당에서 선거 그 영상 캠페인을 잘 썼단 말이죠. 하나 둘 셋 하다가 갑자기 어린애가 하나 둘 셋 뭐 꽃잎을 세고 있나 떼고 있는데 원자폭탄이 뻥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골드워터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골드워터는 막 핵폭탄 쏴야지 이런 좀 과격한 스타일이었으니까. 이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느낌들은 세계는 항상 핵폭탄으로 언제 망할 수가 있다. 3태전 나면 그냥 끝이다. 저희가 80년대 중반까지 그랬어요. 저희도 제가 80년대 신문 같은 걸 보고 있으면 맨날 그 연말만 되면 핵시계가 이제 둠스데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핵이 몇 시간 몇 분 몇 초에 왔다. 네, 맞아. 그러니까 저희도 어릴 때 맨날 그거였어요. 미국의 퍼싱2가 유럽에 배치되면 소련이 가만 안 있어갖고 이러다가 중거리 핵미사일로 서로 전쟁이 일어나면 유럽에 전쟁이 나면 바로 여기서 또 전쟁 나고 그냥 항상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개념들. 그 스타워즈 뭐 이래갖고 네, 레이건. 서로 막 저 인공위성에서 뭐 어디 신호 주고 해갖고 네. 결국 이제 전 세계가 막 핵무기 여기저기 네. 몇천 발씩 날리고 해서 이제 네. 끝나는 지구는 네. 이제 끝나. 네. 네, 그런 게 저도 많이 봤던 기억이 네, 나요. 그 당시 뭐 TV 드라마 미국에서 이때 쳤던 게 그날 이후 이런 게 있거든요. 더데이 애프터였나 뭐 그래갖고 핵전쟁이 일어나서 그날 이후 미국이 어떻게 되었고 뭐 그런 소설도 있었고 그만큼 사람들이 항상 불안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항상 세계가 종말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원자 폭탄이라는 게 결국 이런 거죠. 예전에는 전쟁을 할 때 병사들이 우리 조국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뭐 그런 생각도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같이 다 죽는 거예요. 그죠? 핵폭탄 터지면 다 죽는데 그럼 내가 여기서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예전엔 전쟁을 하면 전리품을 얻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최소한 이겼다는 명예. 핵전쟁 나면 성자패자가 없잖아요. 그럼 이게 뭘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지금의 전쟁 개념이 달라졌다. 지금까지의 전쟁 핵폭탄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신뢰를 서로 가지고 네. 이걸 가야 된다는데 그래서 인류 공통으로 관리하자. 오펜하이머 영화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오펜하이머 아인슈타인이 원했던 것은 핵폭탄을 세계 정부가 공동으로 관리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 세계는 멸망한다. 그 정도로 사실 심각한 그 문제의식을 가졌던 거죠. 네네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토인비 같은 사람이 우리가 역사에서 배워야 할 교훈과 미덕은 관용과 인내라는 거예요.
톨레랑스. 네. 근데 이 톨레랑스라는 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틀린 것으로 믿고 있는 일이 나중에 옳은 일로 밝혀질지 모르니까 지금 저 사람이 내하고 의견이 안 맞아도 관용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공공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아우 저거 진짜 나쁘고 못됐고 그리고 저놈이 우리를 죽이려 할지도 몰라. 그거를 갖고 있는 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아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관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제가 들었던 그 대중의 반영에 나오는 오르세가 이 가세트가 했던 바로 약한 적과의 공존인 거죠. 네. 이게 우리를 지금 막 뒤통수 치고 이럴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하고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된다. 그게 문명이라는 거예요. 나하고 뜻이 다르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저거 분명히 나쁜 놈이야. 저거 범죄자라고 해도 저놈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절대 같이 공존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문명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의 근본 원리는 바로 이거에서 나와요. 네네. 관용이라는 것은 나의 적을 참아내는 게 관용이거든요. 참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이게서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적을 참아야 되는 것들. 정말 참지 못하지만 참아내는 것. 이게 바로 자유민주주의예요. 여기 토인비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네. 네, 그 참.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가족들을 생각해봐라요, 그죠? 우리 가족 중에 아우 정말 가족이지만 정말 혐오감, 불신감을 일으키는 막 동생도 있고 형도 있고 이럴 때 참 관계가 불편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참아야 되잖아요. 그 가족을 유지하려면. 근데 그러면 지금부터 안 되겠어. 일도 양단으로 저놈이 그러니까 너 우리 말 들을래? 아니면 이래가지고 호적파든 제가 두드려 팬다 해도 그 말 듣냐 이거죠. 안 된다는 거죠. 또 갑자기 머리 쥐어 박을 수 없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의 세계 정세 적대하는 나라들끼리도 이제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금방금방 서로 소식들 다 전파되고 교통으로 다 이게 축소되어 가기 때문에 이게 예전에 가족들하고 비슷한 거리라는 거예요. 이제 국가 간의 거리도.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 간에 관용하지 않냐 이거죠. 아무리 싫어도 좀 참아주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공생활, 사회생활이라든지 국제 정치에서도 이걸 지켜내야 된다 이거죠. 근데 물론 서양이 쉽지가 않다 이거죠. 일신론의 세계니까. 이게 유일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신교 사회는 있잖아요. 네. 당신이 믿는 신, 내가 믿는 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공통적인 공감대 합의 별로 신경 안 써요. 왜냐면 니는 니대로 믿어, 난 나대로 믿어도 되거든요. 근데 유일신의 세계는 신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믿는 신하고 내가 믿는 신이 이거는 견줘봐야 되거든요, 서로.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이론론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우리가 공통적인 그러니까 지식이랄까 관념의 객관성.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 믿고 나는 나대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객관적으로 네가 믿고 내가 믿는 게 같아야 되는. 그러니까 좀 폭력적인 게 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우리 신 아니면 미신이거나 아니면 저 사입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폭력이 좀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토인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인도인들을 좀 봐라 이거죠. 인도인들은 다원론 아니냐 이거죠.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고 있지 않냐 이거죠. 인도를 배우자 뭐 이렇게 나온 거군요. 좀 그래서 지식과 관념에 있어서 다원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상대주의적인 사고를 좀 가져가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관용을 그렇게 주장하고 인내란 건 뭐냐 우리가 참아낸다는 건 뭐냐 하는 거는 참아야 된다 해가지고 결정을 비겁하게 피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행동할 필요가 있을 때 그렇게 잘 하는 것들 그게 참는 거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행동할 때 필요가 있을 때 단호하게 하고 싶지만 그를 하지 않고 부드럽게 행동해내는 것. 아까 말씀대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찰스 1세를 채용시켜버리자 하듯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잖아. 채용 딱 시켜버리고 그 위로 우리가 쭉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적을 제거했으니까. 이렇게 일도 양단의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그래도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저게 좀 나를 또 사기치고 어떨지 몰라도 참을성 있게 계속 행동하는 것들. 이게 이제 인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에 모든 걸 해결하고 쟤는 더 이상 나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난 절대 안 만날까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정신과 용기를 가지고 지구를 가지고 끊임없이 만나는 것이 바로 관용이라는 거예요. 인내고 관용이라는 네, 거죠. 이게 차를 타고 쭉 가다 보면 어디 램프에서 이제 빠지는 길이 엄청 밀릴 때가 있잖아요. 네. 한 700m 기다렸어. 1.5km로 하죠. 1.5km 기다렸어. 진짜 길어. 와,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내 순서 왔는데 네. 갑자기 깜빡이 켜고 뭐가 들어오려고 그래. 안 돼. 와, 이거 진짜 못 참고. 그때 못 참죠. 참기 어렵거든요. 네. 어떻게든 앞차와 이제 열차처럼 딱 붙어갖고 5cm. 앉으려고 하는데 네. 물론 화가 나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저 차를 그냥 어디 견인차가 와서 확 끌고 가고 저 벌금 한 30만 원 때리면 너무 시원하겠지만 네.
저는 이제 가끔 이제 그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화가 나지만 난 그래도 이제 뭐 경적을 울리거나 아니면 뭐 욕을 하거나 혹은 막 창 내리고 막 이렇게 쳐다보나 그러지 네. 않고 네. 어떻게 하는데요? 가능하면 그냥 넣어줘요? 1.5kg 기다렸는데? 그게 좀 힘든 일이든 힘든 일입니다. 힘든 힘든 일이죠. 일인데 어쨌든 그 차가 아닐 가능성도 아주 얌체 차일 가능성도 매우 높지만 정말 어쩌면 그렇지. 차 안에 뭐 환자가 있다거나 혹은 아주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 만에 하나. 정말 몰랐을 수도 있고. 정말 몰랐을 수도 아. 있고 그 길을 정말 처음 왔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러리라 생각을 가능한 하고 그게 바로 기독교인이네요. 기독교예요?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음. 그걸 받아주시는 거잖아요. 네. 혹시 정프로 알아볼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닌데 가끔 이제 그렇게 했다가 이제 뒷차들한테 욕을 많이 먹죠. 네. 빵. 뭐 하는 짓이라고. 네. 근데 뭐 충분히 뭐 그게 어찌 보면 약간 스스로 생각할 때도 교만인가 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나는 너구란 사람이야. 뭐 이런 걸 이제 스스로 행동하면서 네. 스스로 만족은 할 수 있으나 어쩌면 기다린 수많은 분들한테는 되게 화나는 일을 또 유발시키는 거니까. 네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의 가능성에 제가 좀 욕을 먹더라도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 야. 인격적으로 매우 훌륭한 인간이죠. 네. 그러니까 아주 내가 너무 바로 나오는 거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막, 이거 말이 안 시원하고. 돼. 근데 그런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대단원의 조치를 한다. 극적 장치보다는 대단원의 길을 선택하시는 거니까 여기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유익한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그럼 인내와 간용의 사례가 과연 있느냐? 네. 있어야 되겠죠. 역사학자니까. 네. 바로 17세기 유럽을 보자 이거죠. 그 종교 전쟁 해가지고 당시에 그 가톨릭 구교도하고 신교도 사이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서로 간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저놈들하고는 한 세계에서 살아간다는 거는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문제다 이거죠. 이건 도저히 불구대천의 원수라고 하잖아요. 네. 같은 하늘 아래 우리는 같이 살 수가 없어. 라고 그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계속 전쟁을 해서 30년 했잖아요. 30년 전쟁. 네. 근데 아무리 전쟁을 해봐도 서로 상대방을 말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네.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같이 어울려 살아가고 참다 보니까 결국은 공식적인 교인은 절대 저놈들을 관용하면 안 되라고 했지만 같이 어울려 살다 보니까 그냥 넘어선다는 거죠. 우리가 원칙이 있고 원리가 있습니다만 이 원리와 원칙을 넘어서는 게 결국 뭐냐? 상식과 그 우리가 하나의 어떤 관습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원리 원칙으로는 저놈들 다 때려 죽여야 되겠잖아요. 이교도들은 다 없애라. 근데 같이 우리가 서로 같은 동네에서 서로 주고받고 정을 주고받고 인사를 주고받았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상식을 갖고 접근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차마 인간으로서 아무리 내가 그 종교를 믿다 하더라도 그 교리에 내가 집행자 되어서 사람을 죽이고 이럴 수는 없다. 진정한 교리는 그런 것이 아닐 거다. 이런 상식, 사람이 죽인다는 것은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그것까지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유럽은 이렇게 신구교 사회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런 길을 대단원의 길을 극적으로 파국으로 간 게 아니라 서로 그래 베스트팔렌 조약 맺어갖고 그래 서로 종교 자유를 인정하자 이렇게 이제 간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그런 인내와 간용이 지금 이제 필요하다. 이거 60년 전 글인데 70년 전 글이거든요. 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의 우리 사회도 그렇고. 네, 네, 네.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배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의 교훈에서. 네. 아무리 생각해도 또 좀 약간 욕먹을 것 같아서 미리 네. 좀 예방약 좀 쳐놓자면 네. 저거 정프로 지가 껴들 때 마음 편히 껴들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상황이 되면 저는 다음 램프에서 돌아갑니다. 어지간하면. 네, 정말 뭐 미치듯이 급한 일이 생기면 뭐 양해를 구하고 뭐 내려서라도 뭐 하겠습니다만 그게 아닌 상황 정도면 그냥 다음 만약에 제가 놓쳐서 몰라서 이제 그 길을 혹시 껴들 상황이 됐다면 그러진 않고 뭐 조금 돌면 되죠 뭐. 우리 정프로님 옛날에는 이런 얘기 하고 그냥 가 좋아 했는데 이제 걱정하면서 댓글 이렇게 달릴까봐 그죠? 나 혼자 욕먹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악플이 여러분에게도 혹시 참 이렇게 고려할 게 많아진다. 나이가 드니까. 아유
아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네. 그렇게 조금은 화난 상황이 있더라도 요걸 또 쫙 풀어주는 게 소백지향 홍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몸이 튼튼하고 마음이 또 튼튼해지면 저절로 관용이라는 것도 용서라는 것도 우리가 더 건강할 때 생기는 거거든요. 마음이 넓어지죠. 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더 각박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 면역력을 높여주고 네. 우리 건강을 더 돌봐주는 소백지향 홍삼. 여러분 차에도 한 포씩 이렇게 넣고 다니면서 화난 일이 생길 때 뜯어서 쫙 드시고 네, 좋다, 내 몸에 좋은 일 했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어떨까 좋네요. 싶습니다. 네. 소백지향 홍삼,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면역력을 증진시켜주는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자, 이렇게 네. 관용, 네. 우리 역사에서의 교훈, 교훈 이런 것들 좀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토인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 개념이 문명, 도전과 응전, 그리고 이제 인카운터, 네. 접촉, 그리고 이제 창조적 소수 이런 개념들이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조금 설명하고 네. 또 넘어가시죠. 그러니까 문명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문명. 이 사람 21개 정도로 잡았는데. 지구상에 있었던 문명을. 네네. 그래요? 예를 들어 수메르 문명, 네. 중국 문명 네. 이런 식으로. 거기에 착안한 사람이 이제 헌팅턴이죠. 문명의 충돌. 문명권끼리 이제 냉전 체제가 해체되고 나서 이제는 네네. 문명 간의 충돌 현상이 이제 빈번해질 것이고 그렇게 봤는데, 여기서 이제 문명의 정의를 이렇게 봐요. 말 그대로 문명은 이제 농사를 짓고 나서 잉여 생산물이 생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농사 짓는 거 말고, 그러니까 자기 식량 생산하는 일 말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된 사람들이 출현하게 된 단계를 문명이라고 봐요. 유한계급이 나오게 된 단계를 문명이라고 봐요. 네. 유한계급. 그럼 현대는 문명이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현대도 문명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문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생산력이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잉여 생산물이 출현하고 나서부터 만들어지는 게 문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잉여가 나오기 나도. 그게 이제 문명 성립의 어떤 기본 요건일 것 같기는 네, 해요. 네, 네. 근데 그렇다고 그거를 다 문명이라고 하나? 아니면 이제 문명을 가른 뭐 몇 가지 기준들이 그래서 이제 있을 거 보통은 아니에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문자가 있는 것을 문명으로 보자. 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면 문자가 없던 콜럼버스 이전의 아메리카 쪽 사회도 문명이라고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또 문자만 갖고 나올 수도 없고, 또 농사가 시작되면 또 문명이다. 근데 농경이 먼저 됐다 하더라도 또 서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9,000년 전 이걸 바로 문명이라고 부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은 좀 유동적이에요. 유동적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문명은 정의를 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어렵게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네. 농업 생산력이 농업 종사자들의 최저 생활 필요를 충족시키는 이상으로 상승하여 일부 소수자가 단순한 식량 생산 이의 일에 관여할 약간의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 단계를 문명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유한계급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네. 직접 내가 땀 흘리며 일하지 않아도 말 그대로 왕 부족장인 거죠. 내가 저놈들한테 가지고 와 해서 이제 자기는 이제 농사 짓는 거 말고 딴 짓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난 그것이 이제 문명이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도시가 발생하겠죠. 단순한 농촌이 아니라 도시가 발생하게 되고, 그 도시에는 이제 여유가 있는 계급들,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농사 말고 다른 여러 가지 상업이랄까, 여러 가지 좀 장인들, 우리가 물건을 만드는 수공업, 이런 것들이 이제 문명의 기원인 거겠죠. 이렇게 이제 시작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이제 시작된 것은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수메르 문명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서 이제 했고, 그것들이 결국 이제 이집트라든가 다른 지역으로 뻗어져 나갔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제 토인비는 문명이 중요하냐면 국가 단위의 역사를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 영국만 봐도 영국 섬나라잖아요. 네. 따로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엔 중요한 역사를 보자 이거죠. 노르만 윌리엄공, 노르망디인이 여기 영국을 정복하게 되는 것들, 영국의 봉건제도, 영국의 십자군, 종교개혁, 뭐 여러 가지 산업혁명 전부 끊임없이 유럽 데려가고 상호작용 속에서 나왔다며 이거죠. 그럼 영국 하나만 갖고 하면 그걸 설명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면 그 영국 말고 이런 유럽을 같이 할 수 있는 뭐 유럽 문명이랄까,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영국보다 좀 넓은 범위에서, 그렇다고 해서 전 세계적인 건 아니고 요 뭔가 좀 큰 단위의 어떤 서로 중첩되는
건들 일들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래도 그 중간적인 정도를 이제 하나의 문명으로 설정했다는 거죠. 전 세계는 아니고 국가는 아니고 그 중간 정도. 네.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은 그래서 문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수메르 문명, 뭐 우리가 말하는 중국 문명 이런 것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문명의 개념이고, 네. 그다음 두 번째가 이 문명들은 도전을 받고 응전을 하고, 그리고 문명은 여기서는 해우 접촉이라고 하는데 막 접촉으로 하겠습니다. 인카운트거든요. 인카운트. 문명끼리는 서로 접촉을 하잖아요. 그것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이 문명의 변화의 가장 큰 요소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토인비가 했던 유명한 말이 모든 창조는 만남의 결과물이라고 했거든요. 모든 창조는 만남의 결과물. 인카운트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애플 창업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잡스가 그 애플 본사를 설계할 때 건물 만들 때 화장실을 딱 하나인가 두 개만 만들려고 했잖아요. 두 개 만들려고 했잖아요. 남자용, 여자용. 그 큰 건물에 화장실 두 개만 만들라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가지고 계속해서 자극을 받고 서로 이야기를 해라는 거예요. 거기서 화장실은 하루에 몇 번 올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화장실을 진짜 딱 그렇게 심하면 하나로 만들려 했다는 거예요. 남녀 뭐 그런 이야기 들어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으나 지금 그렇게는 안 했는데 네. 그 정도로 이제 이게 중요하다고 본 거죠. 만남이 창조를 하려면 끊임없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야 된다. 토인비가 중요했던 게 결국 이제 이 접촉, 인카운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도전은 챌린지, 그 응전은 이제 뭐 아까 리액션 말씀드렸는데 리스판스, 반응하다가 응전으로 여기서는 쓰고 네. 있고요. 그리고 접촉, 해우 접촉, 인카운트로 하고 있죠. 네. 왜 이제 이 사람은 이 말을 쓰게 됐냐면 당시 이제 20세기 역사학에서 역사의 어떤 여러 가지 변화들을 좀 비인격적인 걸로 설명하려고 했거든요. 역사는 어떻게 변화하느냐? 계급투쟁이다. 계급투쟁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뭐 변화들, 네. 환경적 변화 이렇게 좀 무생물로 역사를 다루려고 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인간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창조 활동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역사에서 가장 역사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창조적 소수에 의한 창조 활동인데 그 창조 활동이 인간이 하는 건데 인간이 없이 그냥 단순한 경제의 움직임, 계급 구성의 변동에 따라서 이걸 하느냐? 이건 반대한다 이래 된 거죠. 그래서 자연과학적인 뭔가 설명으로 뭐 이 창조 활동을 설명할 수 있냐 이거죠. 설명 못 하지 않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서 이제 딱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내가 도전, 응전, 접촉이라는 것은 성서에서 나온 거다. 나는 성경에서 나온 거다라고 설명해요. 자기 이 지적인 학술 용어들은 내가 만든 이 용어들은 결국 성경을 바탕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유럽 기독교 문명의 역사관 속에서 이제 토인비가 상당히 그 정수를 잘 파악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기독교의 개념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냐 이거죠. 역사라는 것은 개개의 인간 아니면 우리 유대민족 하듯이 그 민족 전체하고 인격신하고 접촉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라는 것들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신과의 만남이 없으면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과 인간의 접촉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뭐 수동적으로 된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결국 신이 인간에게 딱 이게 임할 때는 신이 인간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거라 이거죠. 너가 그러니까 해결해 이래 되는 거야. 신이 인간에게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도전을 받아가지고 신의 의지에 합당한 방법으로 해결하든지 아니면 신의 해결법을 거부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신의 뜻에 순응을 해가 가든지 아니면 신의를 거부하든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응전이 된다 이거죠. 리스판스를 한다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게 성경에 나오는 욥기라는 거죠. 욥기? 욥이라는 사람이 네. 아주 잘 살고 있는데 그 사탄하고 하나님이 일종의 내기 비슷하게 해가지고 욥에게 모든 뭐 안 좋은 것을 다 내려 보낸단 말이죠. 욥이 아들들, 자식들 다 죽고 욥이 재산이 다 빼앗고 욥이 나중에 심한 피부병 걸리고 그래서 막 욥의 아내가 막 저주를 퍼붓거든요. 야, 너 그래 좋아하는 너 하나님 좀 저주라도 해. 그럴 때 이제 욥이 고민하고 고뇌하다가 결국 이제 나중에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 뜻을 큰 뜻을 알아가지고 뭐 깨우쳐가지고 이제 뭐 뭡니까 죄를 바르고 이래가지고 회개하고 이러면서 다시 하나님이 욥에게 그 예전에 욥보다 10배 이상의 더 축복을 베풀어줬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그게 대표적인 그 바로 도전과 응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파우스트 같은 경우도 바로 그 욥기가 이제 근대적으로 변형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은 개별적인 인간이든 개별적인 민족에게 하나의 도전을 던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우리가 인카운터 만나가지고 도전이 온단 말이죠. 그럴 때 인간은 뭐냐면 응답할 책임이 있거든요. 그게 도전이 오면 예, 어카운터빌리티, 답책성이라고 해요. 응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죠. 뭔가 내가 이 도전에 대해서 응답할 의무가 있다 이거죠. 내가 이게 뭐 그냥 뭐 왔는데 나 몰라 이런 게 아니고 인간이 이 역사가 만들어지고 내 하나의 의미를 만들려면 반드시 이 도전에 대해서 나는 응전을 해야 된다 이거죠. 리스판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결국 이제 리스판스가 리스판스빌리티잖아요. 응답을 하는 게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리스판스가 사실 그렇죠. 응답하다는 네. 뜻인데 리스판스빌리티가 이제 책임이죠. 책임이란 뜻이니까 사실은 동사와 명사가 굉장히 좀 네. 다른 의미이기도 네. 하네요. 근데 그게 사실은 같은 의미. 기독교의 관점에서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응답한다는 게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도전에 대해서 인간에게 도전을 내려줬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응하는 것. 그게 바로 답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말할 때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응답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을 듣고 그 갑자기 자기 동네 벗어나가지고 저 정말 아무도 모르는 낯선 땅을 떠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에 응답해가지고 자기 자식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잖아요. 그게 응답하는 거예요. 그 응답을 한다는 건 책임을 지는 것이고 네. 그것이 기독교 성서에 모두에 나오는 거죠. 모세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응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것이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거고 민족을 책임지는 것. 그래서 이 응답을 하는 것, 도전을 하는 것이 역사, 개인,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게 그래서 바로 토인비 네. 책의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끊임없이 도전, 응전, 접촉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학적 분석, 비인격적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아주 인간의 창조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그 인간이 바로 역사를 만든다는 그런 개념에서 이렇게 서양 문명의 핵심은 바로 이것에 있다라고 토인비는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도전을 받고 여기에 내가 이걸 이겨낼 뭔가를 하든지 아니면 뭐 무너지든지 하여튼 어떤 방식으로든의 응답을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하는 게 이제 책임인 거고 나의 그렇습니다. 책임인 예. 거고 그 사회의 책임인 거죠. 그 문명도- 문명의 책임입니다. 예. 그래서 문명도 어떤 문명에 침입을 받는다는 것도 도전이라고 생각할 수 도전이죠. 있죠. 예. 예. 그 도전을 받고 강력하게 뭐 더 강한 무기로 혹은 뭐 똘똘 뭉친 어떤 단합력으로 아니면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막아내거나 네. 아니면 부서지거나 네. 뭐 그런 거가 네. 되겠군요. 네.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이 인간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역사의 주체가 되는 거죠. 응전을 하는 주체다 이거죠. 인간은 단순한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네네. 그래서 서양 문명 같은 경우는 결국 15세기 말 이후로는 이 서양 문명이 전 세계 모든 문명에 도전을 한 거라 이거죠. 그 도전을 해서 그 도전을 받아들이지 못한 저쪽 중남미라든지 여러 가지 뭐 우리도 마찬가지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결국은 항복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 자기의 생활 방식을 다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도전에 결국은 뭐 그렇게 항복하는 것도 하나의 응전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제국주의 혹은 뭐 네. 대항해 시대를 열었던 사람들이 본인들의 행동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보다는 네. 일종의 도전으로 네. 세계를 위한 도전으로 세계를 향한 도전으로 이제 본인들은 생각을 했고 네. 예, 그래서 상대가 여기에 제대로 응전하지 못하면 나의 도전은 정당한 도전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좀 네. 높겠군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 기준, 그러니까 바로 이제 기독교 중심주의, 서구 중심주의 기준을 가지고 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인디어들이 이제 네이티브들이 그 중남미에 왔는데 이게 사람하고 같은 것 같긴 한데 진짜 사람인가 아닌가. 물론 자기들 이제 노예로 부려 먹일 때는 사람이 아니라고 판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자기들이 임의로 이렇게 기준을 울타리를 치고 예를 들어 먹을 걸 주고 그다음에 농사 지을 도구도 주고 이렇게 넣었단 말이죠. 농장 같이 만들어갖고. 그래서 얘들이 뭘 하는지 지켜본 거란 말이죠. 당연히 먹을 게 있고 마실 게 있으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놀고 잠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인간이 아니다 이거예요. 인간은 노동을 해야 된다 이거죠. 노동을 해야 되는데 먹고 마시고 놀고 잠만 자니까 얘들은 인간이 아니야. 기독교에서 우리는 가르친 것은 반드시 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쉬어야 되는데 얘들은 일을 안 하고 먼저 먹기부터 하고 쉬니까 얘들은 인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얘들을 마음껏 부려먹고 죽이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 인간이 아니야. 이런 기준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아주
좀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죠. 그렇게 이제 울타리에 넣어놓고 먹을 것과 뭐 이런 걸 넣어놓고 네. 이들을 인간인지 아닌지 판단을 그들이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먼저 일을 하고 먹어야 되는데 왜 이것들은 먹는 것부터 먹냐?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먹는 것부터 먹어야죠. 네, 근데 네, 이제 네. 그런 식으로 자기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인간이 아니다 판정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서구가 그렇게 이제 도전을 했고, 그래서 대부분의 문명들이 붕괴되었고, 또 이제 서구의 문명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됐겠죠. 자, 그렇지만 이제 꼭 그렇게 지금 단순한 그런 문명과 문명, 현재 있는 문명뿐 아니라 사실은 역사라는 것은 죽은 문명, 이미 죽어버린, 지나간 문명하고 살아있는 문명하고도 끊임없이 인카운트 한다는 거예요. 접촉하는 거예요. 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15세기 서양의 르네상스라는 거죠. 아, 그 15세기에 그리스. 그 고대 그리스 로마를 네. 이미 사라진 문명을 다시 접촉해가지고 르네상스를 만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바로 도전과 응전, 접촉에 따라가지고 새로운 게 응전이 된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 재밌는 이야기 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15세기, 16세기 그리스 로마 고전을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냐.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운동 이 모든 것들에 그리스 로마의 정책 이념의 영향이 거기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나간 문명도 또 결국 살아나서 인카운트해서 다시 해서 새롭게 또 이 문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명이 새로운 어떤 색깔을 가지고 탄생하고 창조되려면 네. 끊임없는 인카운트가 네. 있어서 그게 이제 가능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인카운트 접촉이라는 걸 엄청나게 중시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죠, 뭐. 사실 사람도 그렇죠. 자극을 안 받으면 사람은 고인물이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 지선 씨도 많이들 만나고 있습니까? 누구를? 자극을 줄 만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만났던 늘 관계 같던 사람들이 아닌 새로운 뭐 다른 분야의 혹은 뭐 다른 성격의 다른 캐릭터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그 인카운트를 통해서 뭔가 본인이 또 새롭게 바뀌는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게 한 20대? 20대는 정말 활발했거든요. 와,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닫힌 생활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 그러면 안 되지. 네. 그럼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고인물 되고 있죠. 안 돼, 안 돼. 정프로님은 진짜 많이 만나죠. 조심스럽네요. 그러나 하여튼 네. 나의 분야, 뭐 사실 나의 분야도 어찌 보면 이렇게 뭐 좁다면 좁을 수도 있는데 그 분야 아닌 사람들을 끊임없이 만나고는 하죠. 네. 그렇죠. 네, 그래야 이제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낯섦 같은 것들을 네. 그들로부터 또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이제 지적 자극도 이루어지고 네. 창조 활동도 막 창조력이 샘솟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당백에서도 진짜 정말 많은 책들을 네. 다루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초월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결국은 그렇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와 똑같은 네. 자극을 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인카운트 여러분도 많이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화도 뭐 좋고요, 책도 좋고, 음악, 미술, 뭐 여러 가지 이런 그리고 사람들, 자연하고 만나는 것도 접촉이죠. 새로운 접촉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될수록 사람이 좀 뭐라고 할까, 항상 신선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꽤 되셨는데 어떻게 항상 발상이 이렇게 좀 젊고 항상 이러니까 항상 새로운 책들, 새로운 신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또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고전도 중요하지만 또 신간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점점 뭐 어쩔 수 없이 나이가 좀 들면서 익숙한 것, 편한 것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좀 강해질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 새로운 건 또 이거 피곤하고 네, 새로운 네. 것도 배우려면 복잡하고 뭐 이제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애써 복잡하고 불편하고 힘든 거를 조금 해보시면 예. 이전에 그냥 관성에 움직이던 내가 조금은 다른 신선한 무언가를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힘이 생긴다. 예전에 염색도 하시고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되게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탈색 보면. 한번 쫙 예. 했었죠. 탈색하시네. 옛날에. 그 애쉬 그레이색, 네네. 회색 머리 한번 했었잖아요. 네. 기억나요? 그리고 아주 그냥 외모가 네네. 많이 비호감이 좀 됐었던 것 어허. 같기도 한데. 근데 후회는 없죠. 후회할 게 뭐 있습니까? 그쵸. 후회할 거 없습니다. 쉰 되기 전에 한번 해봐야지. 한 번 더 할까 나도? 네. 회색 괜찮아요? 네, 좋아요. 빨간색
빨간색? 좀 그렇고 네, 회색 좀 한번 가. 회색 약간 회색. 좀 멋있지 않아? 멋있어요, 좋아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그 우리가 그 할로윈도 그렇게 하고 합니다만 네. 뭐 복장을 이렇게 아. 바꿔본다든지 뭐 가면을 써본다든지 뭐 헤어에 변화를 줘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그게 뭐 점잖지 못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그지만 그게 근본적으로 자기를 사실 자기가 제일 바꿔지거든요. 자기가 새롭게 이제 바라보고 자기가 느끼면서 리프레시 되고. 리프레시 되니까 그래서 뭐 성방님 왜 안 하세요? 뭐 제가 뭐 한번 네. 분홍 머리 한번 갈까요? 머리가 많이 빠졌어. 하고는 싶은데. 회색 머리 한번 가겠습니다. 네, 네. 좋아요. 약간.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런 도전과 응전, 인카운터 예.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예, 예. 근데 결국 거기서 핵심은 여기서는 이제 창조적 소수라 보거든요. 창조적 개인으로 보는데 이게 너무 엘리티즘 아니냐 싶은데 이제 그거 취지하고 좀 다른 게 네. 창조 활동이 본래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네. 물론 뭐 요즘 같은 시대는 실험이라는 것도 한 천재적 개인이 아니라 막 실험에 몇십 명, 몇백 명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그룹들이 있고 시스템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개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뭐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위대한 철학이랄까 종교 이런 거는 대부분 개인이잖아요. 네. 그걸 협업해가지고 야 깨달으면 A는 네가 맡고 B는 네가 맡으라 이런 건 없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결국은 개인이 역사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도 분명하다 이거죠. 여기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죠. 1940년 6월에 아주 암울한 상황 속에서 영국 국민들이 전쟁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만 윈스턴 처칠이라는 한 개인이 큰 역할을 한 것도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분리시키기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만 네. 어떻든 뭐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또 역사상 보면 이게 하나의 어떤 여기서 이제 왜 마이너리티 창조적 소수 창조적 개인 한 명이 아니라 소수라고 했냐면 크게 보면 이제 하나의 어떤 계급이랄까 집단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역사의 네. 큰 일들은. 예를 들어 여기서는 이렇게 봅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의 원로들, 18세기 영국의 귀족 계급들, 근대의 러시아 계급들이 큰 일들을 많이 했다 이거죠. 그 역사에서. 그러니까 누구 한 명도 있습니다만 한 명보다는 대체로 그 집단들, 메이지 유신 저번에 우리 봤습니다만 그 사무라이 그룹 하급 사무라이 네네네. 집단들 뭐 이런 집단들로 보통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발달이 창조적 소수에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이렇다는 거죠. 이 창조적 소수도 인간이잖아요. 네. 인간들인 이상 자기에게 뭔가 부여된 특권을 네. 이기적인 방향으로 남용하기 쉽다는 거죠. 말 그대로 내가 제일 똑똑하고 우리가 제일 똑똑하니까 뭐 그렇게 빠지겠죠. 권력을 가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에 의해서 이제 사회 통치와 이제 운영 이런 식으로 독재를 할까 아니면 이런 방향으로 가기 쉽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소수가 어떤 형태로든 권력을 특권을 남용할 때는 인류 역사상 그 단계는 모든 역사상 모든 단계에 나타나는데 네. 그 경우에 사회 대다수는 반란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리벨리언 하는 거예요. 소수가 아무리 뭐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했잖아 해가지고 그 소수 집단이 딱 국가 권력의 정치에 썼잖아요. 결국은 그것이 남용되는 순간 결국은 대중은 반란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게 참 이게 옛날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소수가 그 지위나 특권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창조적 소수는 창조적 소수로서 인류 역사와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것에서 어떻게 보면 그 의미가 있고 의의가 있는 건데 내가 했으니까 난 대접받아야 돼 라고 하는 순간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거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고대 이집트 같은 경우도 보고 있으면 피라미드랄까 대규모 공사를 하고 나서 수세기 동안에 걸쳐 가지고 이게 파라오랄까 그 이제 종교 사제 계급들의 권력 남용이 되면서 그 반동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런 반발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엑소더스 같은 경우도 그렇게 그 반발의 한 축으로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결국 이집트가 나중에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창조적 소수가 어떤 힘을 가지고 지배적 소수로 바뀌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참 문제가 생기는 게 스파르타를 예를 들고 있거든요. 기원전 7세기에서 6세기 사이 스파르타가 그 당시 예술이랄까 문학 이런 분야에서도 아주 잘 나가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도시국가. 스파르타가. 그런데 스파르타가 이제 주변 도시국가들 다 정복해 나가면서 지배하면서 스파르타가 더 군사화돼 버렸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 순간부터 딱 스파르타의 예술이랄까 이런 게 진보가 딱 정지돼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조적 소수가 지배적 소수로 이제 권력을 딱 하는 순간부터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스파르타 박물관에 가면
그 흔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오히려 초기가 훨씬 더 화려하고 네. 문화적으로 발달했는데 네. 후기로 갈수록 그러니까 힘이 강해지고 주변 국가들을 복속시킬수록 네. 오히려 하나의 좀 군사적인 네. 이쪽으로만 너무 치중되고 그렇죠. 다른 문화나 이런 것들 많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망하는 길로 네. 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창조적 소수가 지배적 소수로 전환될 때 그 권력이 남용이라든지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이럴만 하다. 그건 그쪽만의 생각이라는 거죠. 다수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우리도 데모크라시잖아요. 다수에 의한 지배지 소수에 의한 지배를 본질적으로 사람들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짧은 시간 특수한 상황에서는 가능할 수 있어요. 네. 그게 오래 지속될 수는 없는 거군요. 네네네. 그 상황이. 네네. 그래서 가끔 보면 뭐 꼭 우리의 예가 아니더라도 해외나 뭐 예전 역사들 보면 뭐 반란이든 혹은 네. 뭘 통해서 이제 정권을 잡은 사람들 처음에 막 인기가 좋다가도 나중에 그들이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혹은 뭐 소수의 지배자가 돼서 막 네.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 대체로 또 하기 시작하게 되고 네네네. 네, 그러면 이제 결국 또 다른 반동이 그 지배 세력들을 덮치게 되고 네네. 그래서 다시 이제 몰락하는 역사를 수없이 많이 봤죠.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소수가 이제 관료화되고 권력화되고 이런 건 뭐 우리 역사본의 사회과학에도 그 이름 까먹었는데 그 철칙이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의 어떤 조합주의랄까 사회 운동 단체 이념을 만들었는데 결국 그것이 소수의 권력화, 과도화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과두제의 철칙이라고 하죠. 어떤 분야 우리 대중 운동을 하자. 우리 진짜 모든 사람이 잘 사는 운동하자 했는데 결국 그게 시대를 지나면 딱 과두제가 돼 버리는 거죠. 대표적인 게 소련 공산당이잖아요. 소비에트 연방을 만들어 갖고 이 탄압받고 압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자. 그 해방시키자고 만든 게 소련 공산당인데 나중에 소련 공산당이 특권 계급화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과두제 칠칙이라고 하죠. 항상 과두제. 항상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돼 버린다. 그러니까 참 이게 딜레마죠. 근데 그 창조적 소수들이 늘 지배적 소수로 이렇게 자꾸 네.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래도 꽤 인류 역사를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끌고 가기도 하는 모양이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했던 그 러시아의 그 당시 귀족 그룹들, 귀족 계급들의 네. 그 사람들이 결국 뭐 물론 여러 가지 다의 경제적 변화는 따릅니다만 어쨌든 우리 톨토이도 보고 다 나옵니다만 네. 그래도 결국 1860년인가요? 61년에 그 노예 해방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 어떤 소수의 어떤 선도적인 소수들이 역할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고 우리 여성 해방 운동을 봐도 그 초기에 그 소수들이 그 우리 지난번에 메리 셸리,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도 있었습니다만 그 여성 참정권에 대한 그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 뭡니까 경마 경주할 때 달려 나가 가지고 결국 말에 부딪혀 갖고 사망도 하잖아요. 예.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소수들이 한단 말이죠. 항상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 창조적 소수들이 결국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건 사실이죠.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약간 아리까리한 거는 정말 그들이 없었으면 그 움직임이 안 일어났을까? 아니면 그들이 없었어도 또 누군가는 아마 그 역할을 했을까? 예. 이제 그런 게 약간 그렇죠. 맞습니다. 고민이긴 하죠. 네, 예전에 저희 일탕백에서도 그 얘기 한번 네,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영웅들이 이 역사를 움직이느냐, 영웅사관이 있고, 이제 사회적 결정은 아니다. 그것은 그냥 그때 요구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고, 역할만 했을 뿐이고. 호명된 거다. 역사가 위인들을 호명하는 거지. 위인이 역사를 만든 게 아니다 하는데, 네. 뭐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절충해서 보면 그치. 아니 뭐 필연적으로 네. 그건 존재하는데 네. 그렇지만 그때 그 사람이 나온 것은 이제 그것은 이제 또 다른 문제죠. 필연은 아니었던 그럴 거죠. 것 같아요. 네. 영국이 계속해서 독일하고 상대를 해서 싸움을 하기로 결정했을 것이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근데 그 시점에서 윈스턴 처칠이라는 아주 반나치적인 아주 막 히틀러랑 극도의 어떤 혐오감을 가진 사람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게 좀 더 짧은 시간에 더 네. 강력하게 그걸 모은 건 또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혹은 뭐 히틀러가 아니었으면 또 다른 예. 독일의 지도자가 그런 식의 네. 세계대전까지는 안 갔을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 네. 그건 뭐 개인의 특성도 분명히 아마 그 역사의 큰 물줄기를 좌우하는 뭔가 또 있긴 할 것 같긴 네. 합니다. 네. 그렇죠. 우리는 그 역사의 어떤 큰 역할을 하기는 너무 하고 싶으세요? 내가요? 한 번쯤 해도 괜찮지 않을까? 오.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요? 예.
아니 뭐 무슨 말씀? 정프로님이요? 여러 가지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아. 우리 3%와 여러 가지 보다와 뭐 아. 여러 가지 일당백과 아, 컨텐츠의 역사를. 근데 그런데 생각보다 한 개인의 역사는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떤 누군가에게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죠. 3%를 보면서 아. 갑자기 재산을 좀 불려서 아. 자기 인생이 달라지는 순간이 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크게 바뀌는 개인들이 많아지면 그게 이제 하나의 역사가 또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 네. 한번 또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 뭐 더 재밌는 말들이 많은데 네. 네. 사실 여기 프롤레타리아트란 말도 여기 설명하고 있거든요. 본래 우리는 이제 산업 노동자들 프롤레타리아트로 보는데 네. 이 토인비가 아주 재밌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이게 본래 프롤레스라는 라틴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 아이들이라는 뜻인데 로마에서 정기적으로 국력 조사를 한다는 거죠. 국력? 네, 국세 조사해가 국가의 힘 이런 것들. 네네네네. 그럴 때 이제 사람들 보고 조사할 때 1난에는 부동산을 세야 되고 2난에는 동산을 세야 되고 3난에는 가족을 기입하는데 부동산 동산 없고 가진 거는 아이들밖에 없는 사람 그 3난에 아이들 숫자만 기입하는 거 몇 명 가지고 있다. 그래서 프롤레스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만 가진 사람이라고 프롤레타리우스라고 부르는 거죠. 아이들만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가진 건 아이들밖에 없어. 네. 이게 이제 프롤레타리우스가 된 거죠. 프롤레타리아 계급 이제 우리가 얘기를 네네.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이제 보통 노동자 계급 네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 네네. 많이 하는데 그 프롤레타리아트가 결국은 그러면 다른 재산 없고 네. 무산 계급, 네. 무산 계급인데 애들만 있다는 뜻으로 원래 쓰인 어원으로 그렇죠. 따져보면 네, 그렇다는 로마에서 거죠. 본래 그렇게 썼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마르크스가 이제 산업 노동자로 계급으로 딱 썼고 토인비는 이제 그 어원을 밝히면서 이건 조금 더 크게 쓰겠다. 내 역사책에는 뭐냐면 공동체 사이의 한 일원인데 사회로부터 어떤 혜택이나 특권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사회를 위해서 일만 하고 사회로부터 어떤 혜택도 못 받는 사람을 자기는 프롤레타리아트라고 쓰겠다는 거예요. 아, 그럼 유태인도 프롤레타리아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고 사회에서 혜택을 못 받으니까 이러면 이것도 프롤레타리아트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그 프롤레타리아트를 적절하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게 무산계급입니다. 그게 무산대중 제일 뭐 맞죠. 무산대중. 부산대중. 우리에게 왜 제일 많이 정치인들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서민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네. 네. 서민을 네. 위해서 뭐 서민을 생각하는 맨날 다 서민이래. 그 서민은 누구예요? 그게 보통 서민할 때 서자가 이제 여러 서자도 되고 네. 이제 그러니까 서자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도 같이 쓰기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여러 개란 말이죠. 여러 개. 여럿이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별로 귀중하지 않잖아요. 여러. 여럿이란 말이에요. 국민들 네, 네. 여럿. 그러니까 왕이나 이런 사람들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귀한 것이고 서민은 이제 여럿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민할 때 국민이란 뜻하고 동양적으로 보면 그건 이제 비슷한 거죠. 국민은 이제 조금 민족주의 개념이고. 네, 그렇죠. 그 국민에는 이제 뭐 부자들도 다 들어가고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인 거니까 뭐 오케이 뭐 그건 알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국민이야. 뭐 시민도 알겠어요. 뭐 시민도 시티즌이지 뭐 서울 시민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서민이다. 서민이 참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자 말로 본래 여러 서자, 그러니까 서자가 여러 뜻이 있는데 여러 서자, 그러니까 여러 개 있으니까 귀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흔하다, 평범하다 이런 뜻이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그거를 비슷한 말로 여민이라고 해요. 여민. 여민은 뭐냐면 머리가 검은 사람들이에요. 머리가 검은 머리 사람들. 검은 머리 사람들. 무슨 말이냐면 귀한 사람들은 모자 관을 쓰잖아요. 네. 근데 머리 내놓고 일반 다니는 백성은 맨머리 내놓고 다니까 머리 검잖아요. 귀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민, 서민이라고. 그러니까 서민인가 평민인가 보다. 평민. 그렇습니다. 네. 그걸 이제 서민이라고. 네, 하는 여러 거예요. 숫자 이렇게 해서. 왜 서민을 위한 정치라고 해서. 평민이라고 할 순 없으니까. 그러니까 서정을 세신한다 이런 말 많이 쓰죠. 요즘 잘 안 쓰는데. 뭐 새로 이제 내각을 개편해서 서정을 세신. 그때 서자도 여러 서자예요. 그러니까 국정 전반을 서정이라고 해요. 네. 서정을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딱 들으면 아니 이게 뭐 차상위 계층까지를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중산층은 빼는 건가 아니면 중산층 포함인가 뭐 여러 생각들을 했거든요. 네. 서민을 정확하게 뭐 예를 들어 월 수입 뭐 700만 원 이하의 뭐 국민 이러면 이제 편하잖아요. 구분하기는. 근데 서민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강남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전 서민이에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사람도 서민일 수 있고
자기가 서민이라고 하면 다 서민이야. 근데 내가 봐도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서민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서민이 정확하게 뭔지를 알아야 사실은 네. 저 사람은 서민이다 아니다를 분류할 텐데 자기가 서민이라면 다 서민 되니까 그냥 편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좋은 단어인가? 이런 생각도 이제 해본 거죠. 네, 진원 그러니까, 씨는 서민이 어떤 느낌? 서민하면 전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평민 귀족이 있다면 네. 귀족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한국 사회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귀족이 누구? 어디까지가 귀족이야? 자기가 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근데 있대요. 아니 그 귀족이 생각하는 사람 뭐 대기업 뭐 총수 아. 가족 뭐 이런 사람들 뭐 거기는 귀족이겠지. 뭐 대대로 양반집 자제라든지 뭐 어쨌든 근데 그 나머지 전 제가 서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숫자를 조금 한번 더 찾아보니까 한자로 네. 벼슬을 하지 않는 사람을 숫자로 불러요. 벼슬을 하지 않는 벼슬? 숫자. 그게 대충 맞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물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그럼 대기업의 임원쯤 되면 그 사람은 근데 벼슬이에요? 우리는 보통 서민이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보통은 우리가 말하는 서민은 보통 중산층에서 약간 하층, 중산 하층부터 하층민까지를 보통 서민이라고 하죠. 중산층부터 중산 하층. 중산층인데 그 하쪽 있잖아요. 중산층도 좀 안에 상중하가 있잖아요. 정프로님 서민이 아니에요. 저요? 응. 저는 서민인 것 같은데 다 서민이라고. 이거 봐,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보통은 이제 애매하다니까. 집을 한 채 갖고 있으면 중산층으로 보통 바라보죠. 아니, 근데 이건 요즘 또 달라요. 서울에 집 있는 거하고 지방 집 있는 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네. 근데 보통은 자기 집을 가지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을 아니 지금 현재 의미로 그러고 예전에 중산층은 그게 아니라 귀족이 아닌 부르주아가 중산층이에요. 예전에는 지금 회사 사장들 회장들도 다 중산층이에요. 예전에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좋은 말로 사회 지도층이란 말 쓰죠. 사회 지도층 인사 이런 말 쓰고 이렇게 쓰고 보통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할 때는 지금 이제 뭐 그걸 사약적으로 하면 또 이게 끝이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말할 때는 중산층하고 서민은 좀 분리해죠.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항상 서민 중산층을 위한 정당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중산층과 서민을 그러네. 위한 정당이라고 하죠. 그때 서민의 의미는 그러니까 중산층 개념이 아니라 자가가 없는 정도 사람들을 보통 서민으로 같이 보통 보죠. 조금 없는 그러니까 의감적으로. 중산층보다는 조금 없는 분들이 네, 이제 네. 대체로 서민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렇게 보통 보죠 지금. 그러면 정프로님은 서민 아니네. 나 집 없잖아. 근데 난 솔직히 서민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정치인들이 되게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기 좋은 단어인 것 같다는 생각을 네, 네. 했어요. 맞네요, 그래. 자,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합니다. 딱 들으면 느낌적으로 조금 갖지 못한 사람들 더 없는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얘기 같긴 한데 뭐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듣기 좋은 얘기 네. 하는 정도로 그냥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네, 네. 대체로 맞네요. 예. 어쨌든 뭐 정확한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이 사회의 중산층보다는 조금 경제적으로 좀 더 아래에 계신 네. 분들 그분들을 서민 그렇다고 완전 사회보장이 반드시 필요한 분들을 또 지칭하는 건 아니기도 네, 하죠. 네, 예. 그러니까 그냥 막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개그 프롤레타리아 예, 얘기하다가 그런 여기까지 하는 개념으로. 거예요. 대체로 이제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이렇게 이제 예. 대결하는 거죠.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분은 좀 더 이제 그 사회 구성원이면서 대접못 받는 예를 들어 예전에 미국 남부에서 흑인들, 유태인들 이런 것도 다 프롤레타리아트, 인터널 프롤레타리아라고 설명하는데 뭐 그런 네. 식으로 해서 자기는 좀 더 넓게 쓰겠다. 이런 식으로 좀 재미있게 설명을 했고요. 네. 뭐 이거 다 이제 말씀드리면 끝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역사에서 이제 객관주의. 역사는 정말 있었던 일 그대로를 우리는 파악하는 거지 여기에 너무 해석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입장하고 아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이건 뭐 완전히 이건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이 부딪힌 것들이 있단 말이죠. 네. 있었던 그대로의 사실만이 역사인가? 아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주관적으로 재구성한 게 역사냐? 이게 아주 재미있는 이 지문이 있어가지고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거든요. 네. 요걸 한번 소개해드리고 네. 그렇게 이제 마무리할까요? 마무리 결론 짓겠습니다. 에스더와 야곱. 에서. 에서. 예. 아. 이삭의 아들 2명 있잖아요. 이삭의 아들. 자,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이삭이 상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에서는 몸에 털이 많고 힘이 아주 셌고 야곱은 살결이 아주 매끈하고 곱상하게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엄마는 야곱을 좋아했죠. 아, 그래요? 근데 아버지는 장남이고 에서가 장남이고 일을 잘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S를 좋아했어요. 네. 자, 그런데 하루는 S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배가 고파요. 근데 마침 그때 야곱이 저녁밥, 뭐 죽을 이렇게 짓고 있었죠. 그래서 S가 야곱에게 야, 형님한테 그거 좀 먹을 거 좀 줘 했거든요. 그때 야곱이 그럼 내 이 죽을 줄 테니까 장자의 신분을 넘겨달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계약이 성립하잖아요. 자, 이때 S의 생각이 바로 일종의 객관주의적 생각입니다. 객관주의. 과거에 일어난 일은 그냥 일어난 것이고 있었던 그대로가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렇게 봅니다. S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자의 신분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동생들보다 어떤 사람이 먼저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동생보다 조금 일찍 태어났다. 하지만 하여튼 앞서 태어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일이다. 이제 동생이 저녁밥을 갖고 나에게 장자의 신분을 넘기라고 한다. 이것은 과거의 일을 바꾸자는 것인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미 과거는 지나가 버린 것으로 우리의 기억에 있을 뿐이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바꾸고자 한다면 그는 바보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내 동생 야곱은 자꾸 그런 요구를 하고 있다. 죽을 좀 달라고 하니 장자 상속권을 양도하라고? 좋아. 그냥 누군가의 머릿속에서만 과거의 일을 바꿔주고 현실적인 콩죽을 얻어먹을 수 있다면 이건 난 손에 절대 안 보는 일이다. 분명한 사실은 실제로 일어난 과거의 일은 사후의 어떠한 거래에 의해서도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일이고 그것은 아무리 뒤에 이거 바꾸자 해봤자 끝난 거다 이거죠. 네. 어떤 거래에서 변할 수 없다. 과거에 일어난 것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다. 라는 게 바로 이제 일종의 객관주의 입장이죠. S의 생각입니다. 한편 야곱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 과거란 말 그대로 이미 지나간 버린 것이다. 그래서 과거엔 틀림없이 존재했으나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말한다. 때문에 과거는 나의 기억 혹은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한다. 따라서 과거란 그것에 대한 생각이나 기억과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주장이다. 자, 그러니 결국 뭐냐? 과거란 내 의식과 상관이 있고 의식 밖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나나 다른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만 과거 사건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 된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변한다면 과거도 역시 바꿀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비롯한 몇몇 사람이 바로 내가 큰아들이라고 믿게만 된다면 과거가 바뀌어서 내가 실제로 첫째 아들 장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그저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다. 사물의 본질이 변함을 의미한다. 변하지 않는 본질은 없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본질은 없다는 말과 그 사물의 본질이 가져오는 결과일 뿐이다. 결국 나는 콩죽 한 그릇에 장자라는 이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장자의 신분을 사는 것이다. 내가 상동이 중에서 동생이란 과거의 사실을 바꾸고 나는 형이 될 것이다. 나는 맏아들이 될 것이다. 그것도 정당한 값을 치르고 말이다. 그러니까 과거는 얼마든지 우리 의식이 바꿔버리면 바꿀 수 있는 거다. 이게 결국은 말 그대로 이 객관주의하고 주관주의를 상징하는 거죠. 객관주의인 거는 이미 과거에 일어났고 지나갔는데 그걸 뭐 어떻게 바꿔. 어떤 것도 못 바꾼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야 그냥 너 바꿔줄게 머릿속에서. 그런 다음에 너 콩죽 얻어먹으면 난 손해가 안 보고 이득이 된다라고 보는 거고 야곱은 아니다는 거죠. 이미 과거라는 것은 의식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네. 의식을 바꿔버리면 과거도 바꿔지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값을 치르고 내가 장자의 신분을 사서 내가 형이 돼버리면 나는 형이 되는 거야. 이걸로 이게 이제 주관주의가 되는 거죠. 내가 바꾸면 되는 거야. 대표적인 게 그 동물 농장 쓴 누굽니까 예, 조지 오웰. 오웰과 같은 입장이네요. 예, 주관주의가 좀 그런.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E.H. 카가 그래서 이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 두 가지가 다 약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 역사 소설에 있어가지고 주관주의, 역사가 역할을 강조하게 되면 결국 객관적 역사를 완전히 다 배제하게 되고 역사는 역사가가 만들어내는 것이 되어버린다. 지금 바로 야곱처럼 되잖아요. 네네. 과거는 우리 의식에만 상관이 있고 그럼 우리 의식을 바꿔버리면 과거는 새롭게 바뀐다. 이게 역사는 역사가 만들어내는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콜링우드라는 역사가가 바로 그런 대표를 하거든요. 주관주의를. 이런 콜링우드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초대 그리스도 교도의 관점에서 기번이란 그 로마 제국 쇠망사를 썼던 기번은 18세기 영국인의 관점에서 그리고 독일의 유명한 역사학자 몸젠은 19세기 독일인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았다. 문제는 어느 것이 올바른 관점이냐 하는 것이 아니다. 어느 관점이나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유일 가능한 것이 그 관점이다. 그러니까 역사의 관점이 그건 다 네 마음대로 역사에 진리 없다. 너 마음대로 알아서 다들 보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죠. 콜링우드식으로 주관. 자, 이렇게 되면 역사는 완전한 해이주의에 빠지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역사란 어린아이의 글자 맞추기와 같아서 무엇이나 좋아하는 말을 이어가면 된다. 그러니까 콜링우드는
이렇게 객관주의를 비판했다 이거죠. 객관주의식으로 모든 일어났던 그대로를 파악하는 게 역사라고 한다면 역사는 가위와 풀의 역사라는 거예요. 가위와 풀의 역사. 갖다 붙이면 된다. 갖다 붙이면 된다 이거죠. 종이 책에다가 붙이고. 그럼 그 역사가 뭐냐? 그건 단순한 사실만 붙여놓은 가위와 풀의 역사가 되는데, 근데 그렇게 너무 그걸 비판하다 보니까 콜링우드 같은 주관주의는 어떻게 나갔냐? 역사를 인간의 머릿속에서 엮어낸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건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제 바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예측하 입장에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첫 번째 이론, 두 번째 이론 두 개 다 지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보는 각도에 따라 산의 모양이 달라 보인다고 해서 산은 원래 객관적으로 형태가 없다든가 무한한 형태가 있다든가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산은 분명히 있는데 산을 내가 여기 본다 저기 본다 해서 산의 객관적인 형태는 없다라든지 무한한 형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거죠. 우리가 코끼리를 가지고 꼬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꼬리야. 뭐 코를 만진 사람은 코가, 다리는 다리, 이런 식으로 해서 코끼리가 그래서 무한한 형태가 있고 코끼리는 형태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역사가가 사실을 설정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사료를 자기의 어떤 사료 비판도 자기 역사관에 가르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역사를 서술할 때 필연적으로 해석이 작용한다고 해서 또 현존하는 해석이 어느 것이고 완전히 객관적이 아니라고 해서 어떤 해석이든 다 똑같다. 그런 건 아니다 이거죠. 전문가 해석이 있고 아마추어 해석이 있고 이런 건 다 있는데 무조건 아예 다 똑같지 않냐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역사상의 사실이 원래 객관적 의해서 해석에 다뤄질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가의 바로 그 객관적 사실은 뭐냐? 역사가의 지적 정직성. 나는 이런 관점에서 지금 이러한 이 사료를 가지고 내가 여기 이걸 가지고 지금 역사를 서술한다는 걸 명확히 밝혀주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후대에 새로운 사료가 나오면 또 그것은 뒤집어져라 라는 것들을 전제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이것이 무조건 내가 지금까지 옳다라든지 정치적으로 악용한다 이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역사에서 가장 위험한 게 역사를 자꾸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것들. 지금 정치 어떤 내 견해를 지지하는 쪽으로 역사 사실을 아는 것들은 정말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예측하는 말하는 건 기본적으로 주관주의나 객관주의 이 극단으로 가니까 다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지금 사료를 다 알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역사가는 그것을 그 한계를 인식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토인비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책에서 자기가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아프가니스탄 이 지방 역사를 최고 전문가다 이거죠. 근데 그 사람은 지금까지 책을 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에 관한 모든 사료와 모든 논문과 책을 다 읽을 때까지 나는 쓸 수가 없어요.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네. 그리고 그래서 설득을 하거든요. 야, 너가 지금 그 말하는 그 책도 모든 사료를 다 다루고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너는 해야 돼. 너의 이 좋은 해석과 좋은 역사학을 왜 부대에 전승을 못하냐. 근데 이 사람 못 쓴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토인비도 그렇고 예치카도 주장하는 게 역사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역사는 어느 순간에 그 지점 타이밍 그것은 내가 지적으로 정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써야 된다 이거죠. 그 대신 분명히 나 한계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진리고 어떤 정치적 사건 어떤 인물에 대해서 이것은 다 끝났다. 이 사람은 더 이상 거론할 수 없어. 그것은 정말 지적 아주 위험한 지적 독재고 아주 인문학적인 폭력입니다. 그건 되게 위험한 겁니다. 항상 좋든 나쁘든 그렇게 나쁘기 때문에 더 오히려 연구를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이 순간에서 종료한다는 것은 아주 이 후세에 대한 우리가 정말 뭐라고 할까 지적 재산을 우리가 스스로 없애는 진짜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네네네. 아, 그러네요. 행동하는 것. 우리가 지금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완벽하지 않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그 시각에 불완전성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지적인 양심을 가지고 만들어낸 그 결과물에 대해서 그 평가는 이제 후대가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어떻게 지적인 양심을 가지고 충분히 해냈나요? 제가요? 열심히 하려고 했거든요. 색안경 안 끼고. 좋습니다. 야, 그럼 된 겁니다. 진짜 오늘 약간 충돌이 있었어요. 충돌 있었어요? 네네. 내적 충돌? 내적 충돌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뭐가 제일 좋은 약이죠? 1kg 커피. 그렇습니다. 1kg 커피로 여러분의 내적 충돌까지 평화롭게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커피 한 잔. 어쩌면 우리의 안에서 벌어지는 막 서로 다른 색깔의 전쟁들을 전투들을
깜짝물로 다 통일시켜주는 그게 바로 1kg 커피가 아닌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난 전쟁들, 네. 그 전쟁을 네. 하나의 색깔로 만들어드리는, 그래서 평화를 되찾아드리는 평화의 검정색, 네. 평화의 검은물, 바로 1kg 커피. 오늘도 1kg 커피 함께 일당백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토인비의 역사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역사에 대한 네. 역사를,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 사실 말고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자꾸 상기를 한 번씩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바로 아까 그걸 상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좀 자극적이고 말초적이고 맞아. 이런 선동안에 자꾸 말려들게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제 자세를 좀 약간 반성할게요. 그럴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늘 경계해야 됩니다. 네. 스스로를 너무 믿지 마시고, 또 스스로를 또 안 믿는다고 다른 사람들을 너무 믿지 마시고, 네. 항상 무엇이든 비판적으로, 그리고 그 궁극에는 나마저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아유, 그런 자세. 그게 가장 그 지식인이자 네. 어른이자 그게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군자의 지향이 그런 거겠죠.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까지도 네. 믿지 않는 단계로 가면 네. 그 예전에 소설 보면 그 명인이라는 소설이 있었거든요. 네. 네. 이 사람이 화를 쏘려고 배우러 갔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단계에 도달하면 그 화를 보고 이게 뭔지 물어보거든요.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그 정도까지 가는 거야. 활의 달인이 나중에 화를 보고 이게 뭐냐고 정말 신기하게 바라보는 단계까지 그렇게 가버리더라고요. 그게 가장 명인이란 말이에요. 사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 내가 배웠던 것, 이게 정말 맞는지 네. 다시 한번 2차, 3차 돌다리도 두드려 보듯이 네, 확인하고, 네. 그런 자세가 네. 가장 필요한 자세. 네. 우리 지금 너무 누군가의 말에, 누군가의 의견에 그냥 내 뇌와 양심과 혼을 다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경계해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역사 교과서라는 게 어떤 사람들은 너무 연대기적으로 히스토리의 관점에서 쓰고, 어떤 사람은 또 역사의 우리 민족주의를, 그리고 또 예전에는 근대 뭡니까 유신 이럴 때 막 그렇게 한국적 민주주의입니까 뭐랍니까 그런 뭔가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좀 그걸 계시태를 해가지고 좀 역사 철학적인 방향을 넣어야 된다는데, 사실 객관주의 주관주의 다 같은 답만을 같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다 융합이 돼가지고 가가지고 역사의 팩트도 중요하고, 그다음 또 역사에 대해서 이 팩트를 가지고 예전에 우리의 잘못들, 과오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고민하고, 이런 좀 아까 말씀드린 진짜 좀 철학적인 고민들,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토인비,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란 무엇인가, 아주 짧지만 굉장히 생각해볼 여지가 많은 그런 책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책방에 없습니다. 네. 그 큰 도서관 가셔야 웬만하면 있을 테니까 한번 이에치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또 읽어보셔도 좋으니까. 괜찮고요. 네. 이런 책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여러분이 좋아하실 만한, 또 여러분에게 도움될 만한 그런 책들 저희가 지적 양심을 가지고 한번 잘 골라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